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 2002년 출판된 한강의 장편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입니다. 이 책의 출판사인 문학과 지성사에서는 이 책 그대의 차가운 손에 대해 삶의 고단함과 속 깊은 상처를 향해 손을 내미는 한강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의 이런 설명은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 책 역시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연민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책을 읽고 친구와 통화하며 한강은 20년 전에도 소설을 잘 썼더라 라고 말하니 친구와 한강은 대학 때도 글을 잘 써서 동기들이 같이 발표하길 꺼려했다라는 재미있는 일화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긴 어릴 적에도 글을 잘 썼으니 한강은 타고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 소개하기 전에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설명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작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생인데 1993년 벌써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닷이 당선되며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요. 이때부터 진중한 문장과 웅숭 깊은 세계인식으로 1993년 등단 이래 일찌감치 차세대 한국문학의 기수 중 한 명이라고 지목받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2005년 몽고 반점으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이후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죠. 작가는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글을 쓴다는 건 하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전과 소설을 쓴 후에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어떤 질문으로 이 소설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소설을 진실과 진실을 숨기는 가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했는데요. 작가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를 은폐하는 자신만의 가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독자에게도 좋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소설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달라지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소설을 추천해 주신 선생님은 소설을 읽고 며칠간 먹먹한 상태에서 지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소설 속 껍질과 껍데기라는 내용에 마음이 가셨고 자신만의 껍데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소설은 어쩌면 그 선생님에게도 읽기 전과 후를 달라지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어떤 저에게 이 소설은 어떤 면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소설의 어떤 면에 눈길이 머무르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음악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제가 작사를 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인데요. 미술 공부를 하면서 닮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참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중 한 분의 이야기를 가사에 담았고요. 딸에게 자신의 인생과 현재의 삶, 그리고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었다라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To my daughter, 나의 딸에게 라는 제목처럼 이 음악 듣고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롤로그라는 서두와 에필로그라는 마지막 챕터가 책의 앞뒤에 있고 가운데에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입니다. 액자 밖은 작가인 나라는 인물이 액자 안의 주인공인 장운영이라는 인물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장운영이 쓴 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소설을 읽으며 장운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소설 밖 인물인 작가는 작품 전체에서 부차적인 인물이고
액자 안의 소설인 그대의 차가운 손의 주인공인 장운영이 중심인물로 작가는 장운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자 밖의 작가는 처음 방문한 지방의 K시 전시실에서 장운영의 석고 조각을 만나게 됩니다. 석고 조각을 보고 작가인 나는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건 누더기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컴컴한 공동, 즉 텅 빈 동굴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석고에 대한 첫인상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동 거리 조각전에서 장운영의 작품을 만나고 세 번째는 후배의 연극에서 장운영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장운영의 막내 동생인 장혜숙으로부터 장운영의 실종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혜숙은 장운영이 쓴 소설인을 작가에게 전해주며 소설을 보고 기억나는 거 아무거라도 알려달라고 말하며 액자 밖의 프롤로그, 즉 첫 장면은 끝이 납니다. 이어 작품 전체를 차지하는 액자 안의 이야기, 즉 장운영이 쓴 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장운영이 쓴 소설 액자 안의 이야기 역시 처음 액자 밖 작가와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설은 이런 식으로 액자 안과 액자 밖의 인물들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액자 밖의 인물인 작가는 액자 안 인물인 장운영에게 왜 사람을 떠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라고 묻고 장운영은 왜라는 말을 곱씹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쓰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나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다. 이 기록은 결코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우리라는 것을. 장운영이 쓴 소설이 왜 사람을 떠서 작품을 만드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설을 감상하며 장운영이 쓰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을 떠서 석고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장운영의 유작전에서 이제 장운영은 실종됐으니까요. 액자 밖 인물인 작가가 한 쌍의 키 큰 남녀를 발견하고 마치 이들이 장운영과 함께 사라진 이라는 여인인 것처럼 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장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한 쌍의 키 큰 남녀를 발견했다. 유리문을 열기 전에 그 여자가 팔을 들어 무엇인가를 가리켰고 남자는 우렁우렁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장혜숙도 장운영의 지기들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놀랍게도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그 남자가 장운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가인 나는 장운영을 알아봤으나 아무도 장운영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작가는 결론에서 장운영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 이런 미완의 상태로 끝맺는데요. 그리고 이런 개방적 결말은 전시회의 두 남녀가 장운영이라는 건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못 봤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끝을 맺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음악 같이 들어볼 건데요. 그 길 위에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액자 안의 소설 그대의 차가운 손은 인물들이 갖는 가면과 진실사의 경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를 작품은 장운영이 어릴 적 자란 K시에서 이야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방식으로 전개하는데요. 작품은 장운영을 주인공으로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돼 마치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소설이 장운영이 실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첫 기억은 K시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을의 유지였던 외할아버지는 교수의 부인이 된 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데요. 결혼한 딸을 위해 제법 큰 한옥을 지어주고 결혼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위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대학 교수로 만듭니다. 반면에 술과 싸움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들, 즉 나의 외삼촌에게는 장운영의 외삼촌이죠. 엄하게 대하고 심지어 정신 차리라며 아주 힘든 최전방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외삼촌은 최전방에서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게 되고 이후 외삼촌은 상처 속에서 술주정과 방종으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은 자신의 상처난 손가락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도리어 장운영은 이런 외삼촌의 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사람들은 뭔가를 솜씨 있게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그 미지의 은폐물을 상상할 때마다 내 어린 몸은 은밀히 떨려오고 그것을 감싼 아슬아슬한 껍질을 벗기고 싶다라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장운영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보기 위해 주변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찰 대상이자 가면의 주인공은 장운영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마을 유지의 딸이자 교수 부인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상냥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가면일 뿐 실제 엄마의 모습은 살갑게 말을 건네는 일도 드물고 자식들이 조잘되면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나던 굳은 표정의 인물입니다. 이를 장운영은 엄마의 그 모습이 마치 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얀 탈바가지, 웃고 있는 딱딱한 탈바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엄마의 탈은 자신의 본 마음을 숨긴 가면인 거죠. 이런 엄마에 대해 나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지닌 채 살게 됩니다. 또한 이는 겉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어른스러운 아이처럼 비치지만 실은 집요하게 눈치를 살피고 결코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관찰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한 대학에서 존경받는 스승이자 집에서도 월급을 통째로 엄마에게 갖다줘주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일찍 조부를 잃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기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좋은 엄마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인맥으로 교수가 된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살아간다는 점에서 또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절날 인사를 드리러 온 제자들은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을 만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장면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침을 흘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리빠져 그의 얼굴은 전혀 잘생기지도 사려 깊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곧 눈을 내리감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였다. 눈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자신의 진심을 숨긴 아버지의 모습을 작품은 내리깔은 눈이라든가 시선을 맞추지 않는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본질을 알고 아버지에게 폭언을 구사하는 인물은 외삼촌입니다. 하지만 외삼촌 또한 자신의 상처, 다시 말해 잘린 손가락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이를 숨깁니다. 이에 대해 주인공 나는 거친 말씨, 증오에 단련된 눈빛, 매형에게 칼을 휘둘러댈 만큼 독한 성품을 가진 그 사내의 어디에 그렇듯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구석이 숨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고 외삼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삼촌이 숨기고 있는 삼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이는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물로 장운영을 자라게 만듭니다. 이번 글은 그 길에서 영어 버전으로 만든 곡인데요. The Road That Day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렇게 가족들의 가면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감춰진 본질을 보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주인공 장운영 또한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안경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안경은 타인의 본질을 보려는 한 인물의 시선을 가려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인물의 시선은 가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안경을 끼기 시작한 장운영이 느끼는 심리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까맣고 커다란 사각 뿔테 안경을 끼자 대단한 변장이라도 한 양 나는 아무에게도 나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안경의 힘은 나에게 주술적인 것이 돼갔다. 안경을 끼지 않고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반대로 안경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았다. 장운영에게 안경은 변장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나의 진심을 은폐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장운영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번은 학교에서 반장이 된 장운영에게 담임 선생님이 채점 답안지를 주며 장운영에게 그부들 탐구생활 숙제를 채점하게 합니다.
거의 책이 끝날 때까지 장운영은 자신의 숙제는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것은 다 채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날 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숙제를 하지 않고 집에다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장운영은 다음날 숙제했다는 증거를 친구들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밤새 숙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숙제로 그동안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결국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장운영은 진실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당연히 장운영 스스로는 자신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속였다는 진실을 아니까요. 하지만 어린 장운영은 이런 아버지의 말이 우스꽝스럽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 또한 진실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장면 같이 읽어볼게요. 속인다는 동사와 자신을 이라는 목적어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속일 수 없다고 했겠지만 감히 그 두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 두 단어를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연결했고 이음새조차 깨끗이 봉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나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약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장운영은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자산을 보고 사랑하지도 않는 엄마를 선택했음에도 아버지 스스로 자신이 결혼을 잘했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역질은 아버지의 위선, 즉 가면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은 장운영을 석고상을 만드는 조각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흙으로 조각을 할 때 어린 장운영은 꽉 찐 주먹을 통해 은밀한 상처와 고독감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어쩌면 외삼촌의 손 안에 갖춘 감정이겠지요? 그 부분 같이 볼게요. 조소 시간에 내가 빚고 싶었던 형상은 손이었다. 커다란 주먹을 빚어 주먹보다 더한 것이 찾아온다 해도 그 안에 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강한 악력을 풀어넣고 싶었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결코 탄로나지 않는 비밀, 결코 새어나오지 않는 껍질이었다. 처음 장운영이 주먹진 손의 형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숨기고 싶은 상처이고 본질적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꽉 쥔 손의 형상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어쩌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주먹을 쥐지만 도리어 상처와 고독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 주인공에게 손이라는 형상, 나아가 인체를 본트는 라이프 캐스팅을 통해 인물의 본질을 찾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손에 대해서 주인공은 손이 또 다른 얼굴, 또 하나의 독립된 몸이라는 것을 그때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손은 독자적으로 살아있으며 사람이 죽을 때 손은 손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손은 독자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이 손이 한 인물이 갖는 본질적인 모습의 또 다른 형상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인물이지만 잘린 손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삼촌은 폭력적이지만 꽉 찐 주먹 안에 숨긴 삼촌의 모습은 여린 상처가 있다는 점에서 손은 삼촌의 또 다른 몸이었던 거죠. 하지만 삼촌이 죽었을 때 보았던 삼촌의 손은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몸의 일부인 손으로 고스란히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런 손에 대한 생각은 손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엿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후 장운영은 외삼촌의 시신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은 불쌍한 것이다. 저렇게 누추한 것이었다. 대대로 고이 물려받아온 보물이 실은 10원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나는 허전했다. 속았다. 나도 속았고 그도 속았다. 대체 저게 뭐였단 말인가. 다만 잘린 손가락뿐인 것을 두고 그는 침묵 속에서 그토록 필사적인 결사적인 고개를 펼쳤던가. 책을 읽다가 이 문장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는데요. 그렇게 삼촌이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누처하고 불쌍한 것이라는 것은
평생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냥 그건 드러내도 되는 별건 아닌 거였다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때론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그냥 누추한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걸 꽁꽁 싸매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누추한 진실을 벗어버리면 참 홀가분할 텐데 우리는 왜 이것을 벗지 못하고 꽁꽁 숨기려 하는 걸까요? 나의 진실이, 나의 본 모습이 누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시선에서만은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일까요?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 A Morning in Summer, 이른 여름 아침의 산책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이후 장훈영은 엘과 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들의 조각을 뜨면서 진실은 비록 누추할 줄라도 이들에게는 아픈 상처라는 것,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쓰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 진실은 누추한 것이라는 어릴 적의 냉소적 시선이 이 두 여인을 만나면서 엘과 이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면서 진실이 실은 아픔이었다라는 연민과 인물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장훈영의 사고의 변화를 만든 첫 번째 인물인 엘은 몸무게가 100kg이 넘게 나가는 거구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장훈영의 시선이 간 것은 커다란 팔뚝에 매달린 희고 섬세하고 순수한 손이었고 이에 이끌리게 됩니다. 결국 장훈영은 엘의 손을 본뜨게 되고 나아가 엘의 몸 형상 전체를 본뜨게 되면서 둘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엘은 자신의 손을 본뜨면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릴 적 성폭행의 상처를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엄만 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난 고작 14살이었고 그 전부터 엄마 재혼을 싫어했으니까. 가진 거짓말로 그 새끼 흉을 보곤 했으니까. 엄마 내 말을 형편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일을 치르고 겨우 10분 뒤에 엄마가 들어와도 그 새끼는 태어냈어요.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는 건 나였죠. 내가 울부짖건 말건 좀 전에 당한 일을 말하건 말건 엄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았죠. 아,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죠. 이해가 안 될 만큼 기가 막히고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이 폭행에 대해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엘이 느꼈던 무기력한 상황. 더 놀라운 건 성폭행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이 태어난 상황에서 자신만 거짓말장이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이 상황에서 어린 엘이 14살밖에 안 되는 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먹을 걸 물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는 엘의 말을 통해 볼 때 어쩌면 먹는 것은 엘에게 스스로에게 행하는 어쩌면 자기 학대와 같은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속적인 성폭력과 무기력 속에서 어린 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살이 찌게 되면서 그 남자의 성폭행이 멈추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폭식은 엘에게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은 나에게서 자신의 석고를 뜨게 되면서 자기 상처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요. 그리고 이는 엘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하는 용기를 주고 엘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러나 굶어가며 뺀 살은 요요 현상으로 다시 살이 찌게 되고 엘은 결국 먹고 다시 토하고 많이 먹고 토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엘을 위해 장훈영은 작곡값을 짓고 마치 엘의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위로해줘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던 엘은 하지만 장훈영이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고향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장훈영이 마주한 것은 엘이 자신의 몸을 든 석고상을 마구 부순 채 집을 나간 그런 엘의 부재 상태였죠. 결국 장훈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엘의 모습은 성폭력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음악은 다산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가 요순 시대를 꿈꾸며 같이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는데요. 두 형제의 나라에 대한 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주교 박해로다가 그 유배를 가게 되었고
둘은 해남에서 헤어졌다고 해요. 해남에서 형은 추자도였나요? 그쪽으로 섬으로 귀양 가고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둘은 경세유표와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책도 쓰고 그다음에 자산어보와 같은 서해안의 그 어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이러한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밤이 낮과 같은 세상이 오기를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장운영이 두 번째 만난 여인은 이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는 예쁘고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이의 첫인상을 장운영은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이에게서 받은 첫인상은 청결감이었다. 입은 옷이 흰색 계열이고 피부 또한 흰 편인 탓도 컸겠지만 그보다 말끔하게 느껴진 것은 그 태도였다. 주인에게 인사를 마친 뒤 상체를 이편으로 돌리는 그녀의 몸짓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했다. 그녀는 품위를 잃지 않을 만큼 겸손했고 거부감을 주지 않을 만큼 당당했다. 또한 미인이시군요 라는 평범한 찬사 따위에는 전혀 감동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청결함과는 다르게 이와 하룻밤을 잔 피라는 이니셜의 남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한때 열렬히 이를 사랑했던 예술가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하룻밤을 잔 피는 자신의 사랑 고백을 취소하고 싶을 만큼 이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결하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전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그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은 어떤 무서운 더러움을 경험한 것 같은 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러운 기분, 다시는 그런 기분이 되고 싶지 않아. 정결함과 더러움, 이가 갖는 이 극명한 차이는 무엇에서 오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는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을 가진 완벽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느낀 모습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의 가면과 같은 모습이라면 잠자리에서 이는 자신이 숨기고자 했던 자신의 본 모습 중 하나를 드러냈던 것은 아닐까요? 이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던 장운영은 이의 오피스텔로 가게 됩니다. 이의 오피스텔은 마치 집이 전시용으로 제작한 공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는데요. 이런 장운영의 말에 이는 자신이 설계한 공간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라는 말을 해요. 마치 이가 설계한 집처럼 이도 모든 걸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자신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완벽하게 감추고 있는 거죠. 마치 부엌에서 잡다한 주방 도구들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요. 안에 모든 지저분한 것을 감춘 그녀의 집처럼요. 이런 점에서 이에게 집은 자신의 가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가면으로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문장은 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어쩌면 손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짐작하게 하는데요. 손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는 장운영의 말에 이는 목이 졸리는 여자의 공포 같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는 왜 손을 뜨는 것에 전신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 소설은 부분마다 소제목을 쓰고 이 소제목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껍데기와 껍질이라는 소제목이 붙인 부분에서 이는 껍데기가 조개나 거북처럼 단단한 것이라면 껍질은 내용물과 완전히 엉겨붙어 있는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어 장운영은 석고를 뜨는 것은 껍질을 벗겨주는 기분이더라라는 다른 모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죠. 하지만 장운영이 뜬 이의 그 얼굴 석고상은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리고 이 석고장에서 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장운영은 깨닫습니다. 껍데기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얼굴 석고에서 자신의 진실은 숨긴 채 분리될 수 있는 껍데기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작가가 생각하는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껍데기가 분리될 수 있는 거라면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것이라면 껍질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껍질인지 분리될 수 없는 마치 페르소나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 Still You're That Girl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에 전신석고를 뜨는 부분의 소 제목이 껍질 벗기기인데요. 석고를 뜨는 중 이인은 주먹을 펴려던 장운영에게 비명을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국은 석고를 뜨는 작업이 중단됩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던 이는 나지막하게 장운영에게 뇌가 원하는 걸 가져라며 19살 이후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자신의 손을 장운영에게 보여줍니다. 장운영은 이의 손에서 처음 받은 느낌을 몹시 차갑다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그 차가운 손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작품에서 손의 온기로 작가는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이의 손이 차가운 손이라면 작품 결말 부분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조금씩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엘의 손을 보면서 장운영은 따뜻하다는 말을 씁니다. 손은 작품에서 또 다른 얼굴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살던 엘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편안해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것을 따뜻하다는 이미지로 표현했다면 차갑다라는 의미도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사는 외로운 삶은 어쩌면 차가운 손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소읍에서 육손으로 태어나 육손이라고 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름 대신 육손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자랍니다. 정육점, 그 부모님이 하는 정육점의 큰 칼로 자신의 손을 자르려고 할 정도로 육손이는 이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도시로 이사하고 이는 손을 수술하게 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자신이 육손이었다는 감춰진 진실을 말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비수가 되어서 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도 다 알 만큼 이게 퍼지게 되고 이후 이는 철저히 진실을 숨기고 가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게 손은 자신의 감춰진 진실이고 상처였던 거죠. 때문에 강제로 그 진실의 문을 열려는 장운영에게 손을 뜨는 방식으로 이는 폭풍처럼 화를 내게 되었던 거죠. 이후 이는 얼굴과 복장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다른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얼굴이 빛이 있는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변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당당하고 청결하지만 그 안에는 육손이의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를 작품은 인물이 갖는 청결함과 더러움이라는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운영이 이에게 느꼈던 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 또한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쓴 이를 통해서 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에서 한 부분에서 장운영이 이에게 저렇게 당당한 여잔데 왜 나는 저 여인에게 연민을 느낄까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운영 또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운영의 가면을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장운영의 눈이 비어있기 때문에 장운영의 눈이 마음에 들었다고요. 작품에서 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장운영의 안경이 타인을 관찰하는 장운영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본질을 가리는 가면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운영의 몸에 석고를 바르고 석고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둘은 서로의 껍질을 벗기고 상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둘은 자신의 껍질, 즉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며 액자 안의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장면 같이 감상해 볼게요. 나는 그녀의 얼굴에 내 얼굴을 문질렀다. 내 끈적이는 땀이 언제부터인가 흘러내린 짭짤한 눈물이 흰 석고 가루로 얼룩진 그녀의 뺨에 엉겼다. 그녀의 입술에 웃음이 물렸다. 마치 처음 웃는 아기처럼 그 웃음은 불가사의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어릴 적 상처로 가면을 쓰고 살던 장운영과 이가 껍질 벗기기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표현한 장면인데요. 눈물이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흘리는 것이라면 아기의 웃음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웃음은 이제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질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둘은 결국 껍질 벗기기의 과정을 통해 상처를 직시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성장소설과 같은 형식을 띠어요. 그렇다면 초반 왜 사람을 본뜨냐는 작가의 질문에 장운영이 이 글은 이에 대한 답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 장운영이 하는 라이프 캐스팅 작업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형상을 본뜨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안에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사람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말로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이들 스스로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신만의 껍질, 즉 가면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상처를 만천하에 드러내려 하기보다 그 껍질 안에 그 사람이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구나 하고 연민과 위로의 시선을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작품은 우리들의 미술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이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